안녕하세요. 수학을 강의하는 이민아입니다. 자, 우리 계속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고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 전 시간에는 지수 로그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자, 근데 요즘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즘에는 모든 것을 수학하고 연관시켜서 수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 한참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컴퓨터하고 연관되어 있는 우리 일상은 수학으로 풀 수밖에 없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기 싫고요. 우리가 컴퓨터는 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컴퓨터 안에는 어떤 수학이 숨어 있길래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컴퓨터하고 관련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수학을 가지고 압축률을 계산을 해볼 거고, 압축률을 통해서 이 작품이 한 사람의 작품인지 혹은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든 작품인지도 구별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알아야 할까? 우선은 우리가 컴퓨터와 수학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컴퓨터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혁명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여러분들이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과연 수학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압축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계산할 수 있겠죠, 압축률?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늘도 수학을 사랑하는 하루 되면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학은요, 컴퓨터하고 관련된 수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컴퓨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이 컴퓨터가 탄생하기까지 우리 인류가 했던 노력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 워낙 많은 매스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 중심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현재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1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1760년에서 1830년까지를 이야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철과 석탄 그리고 섬유업이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 연료가 되는 것이 철도 증기기관 발명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자동화가 되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생산이 하기는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이 철이나 석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받았던 거죠. 자, 2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새로운 에너지뿐만 아니라 경금속이나 새로운 합금 플라스틱 같은 합성 제품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가 전기와 이제 생산 조립 라인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1차 산업혁명이 기계화되었다라고 한다면 2차 산업혁명은 그 기계화된 것이 좀 더 대량화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20세기 후반을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가 3차 산업혁명, 즉 4차와 3차를 구분하지 않고 쭉 이어서 같이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어찌되었든 우리 현재를 만약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3차가 아닌 4차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2015년 이후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어 있는, 즉 사물을 자동적 그리고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의 물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산업상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IoT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말 걸면 대답하는 애들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스마트폰도 이야기를 걸면은 또 시리에게 얘기 걸면은 또 얘기하고 빅스비에게 얘기 걸면 얘기하고 그러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물이 인공지능을 이제 탑재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IoT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만물이라고 해서 EOT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초지능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든지 AI요. 그리고 사물인터넷, IoT,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가상현실, VR 쓰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드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현실화될 수 있었던 거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를 설명했어요. 자, 1차 산업, 2차, 3차, 4차 그러면은 컴퓨터와 이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초창기 컴퓨터라고 한다면 애니악과 ABC 컴퓨터, 콜로서스, 튜링 머신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최초의 컴퓨터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애니악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정보처리 기사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자격증 딸 때도 시험 공부할 때 최초의 컴퓨터는 하면 애니악이라고 공부한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냐? 혹은 ABC냐? 콜로서스냐? 자, 지금 현재는 여기 나오는 모든 컴퓨터가 최초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내가 최초의 컴퓨터야 라고 ABC 컴퓨터가 애니악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는데 사실은 애니악이 패소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이 아니고 ABC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우리가 튜링 머신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그 컴퓨터의 모양을 봤더니 현재의 컴퓨터와 너무 흡사한 거죠. 그래서 콜로서스가 튜링 머신의 이제 원조거든요. 원조라고 한다면 그럼 콜로서스가 최초의 컴퓨터인가? 자, 이렇게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최초의 컴퓨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를 꼭 집기보다는 애니악, ABC 컴퓨터, 콜로서스, 튜링 머신을 모두 다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튜링 머신은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따서 붙인 컴퓨터의 이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면은 앨런 튜링이 등장을 하고
거기서 튜링 머신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컴퓨터는 왜 등장을 했을까? 왜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이제 이 초창기의 컴퓨터들은 어떻냐면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봐주면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도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 이전의 최초의 도구는 뭐가 됐을까?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 바로 뭐냐면은 계산을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신체를 이용해서 몸으로 하는 계산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면 세 개 더하기 네 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세 개 더하기 네 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를 다 세워주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7개구나.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손가락을 이용하는 건데 사실은 이 계산은 10가지밖에 계산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어떻냐면 손가락뿐만이 아니고 여기 손가락 마디 있죠. 손가락 마디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세워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부족들은 손가락 마디뿐만이 아니라 몸도 다 쓰는 거야. 머리, 어깨, 뭐 다리, 뭐 발 이렇게 숫자들을 다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초에 등장을 한 거는 이제 계산을 뭔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컴퓨터 이전에도 여러 가지 셈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산했던 셈판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97년에 컴퓨터라는 말이 이제 처음 사용이 되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라는 말 이전에는 뭐 계산을 하는 기계 뭐 요 정도로 사용이 됐다고 보면 돼요. 1950년대에는 컴퓨팅 머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라고 한다면 항상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뒤에서 디지털 아날로그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를 제가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아, 재밌겠죠? 자, 그 전에 계속 수학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죠. 신화 재밌잖아요. 그죠? 갑자기 컴퓨터 얘기하다가 수학 얘기하다가 신화는 왜? 자,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고대 그리스의 시대에 올림푸스 산에서 인간인 펠레우스하고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가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자, 인간과 신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신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모든 신들이 다 초대를 받았는데 유독 싸움의 여신 혹은 불화의 여신이라고 하는 에리스만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성격도 별로 좋지 않은데 에리스 여신이 어떻게 했냐면 왠지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를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에리스가 어떤 짓을 하냐면 황금 사과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라고 문구를 적어서 황금 사과를 그 결혼식장에 던집니다. 자, 이 황금 사과를 보니 그래도 나 이뻐하는 여신들이 이제 이 사과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헤라와 아테나와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의 이 세 여신은 이 황금 사과는 내 거야 라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명이서 결판이 나지 않으니까 제우스를 찾아가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그럼 이 사과가 도대체 누구 거야? 라고 이제 제우스에게 결판을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우스는 여러분들이 여러 신화에서 봐서 알겠지만 되게 우유부단한 신이죠. 그래서 본인이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토스를 해버립니다. 누구에게? 트로이 왕자에게 토스를 합니다. 트로이 왕자는 그 미모가 출중한 미소년인데요. 목동 이제 파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동이기도 하고 왕자이기도 하고 미소년이기도 한 이 파리스에게 그럼
네가 한번 결정을 해볼래? 라고 이제 심판을 맡겨버린 거죠. 자, 그러니 이제 딜이 들어옵니다. 딜이 들어오는데 헤라와 아테나 그리고 아프로디테 이 세 여신이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파리스에게 헤라는 뭘 내냐면 이거 내 거라고 해주면 너에게 최고의 권력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테나는 이 사과가 내 거라고 얘기해주면 네가 나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프로디테는 이 사과 내 거라고 얘기해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남학생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겁니까? 권력입니까? 전쟁의 승리입니까?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나는 최고의 권력? 헤라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파리스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면요. 전쟁도 싫고 권력도 싫고 본인은 아름다운 여인이 부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프로디테의 사과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파리스가 선택한 아프로디테는 여인을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트로이 전쟁의 시작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소개시켜 주려면은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아프로디테가 얘기한 아름다운 여인은 이웃 나라에 있는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스가 그 부인을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그 왕의 부인을 데리고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몹시 화가 나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으로 트로이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여러분들도 트로이의 목마라는 것과 트로이 전쟁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바이러스 중에서 트로이의 목마에 감염이 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3, 4년 전에 계속 감염이 돼서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트로이 목마라는 바이러스도 여기 나오는 트로이 전쟁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여기 나오는 이 바이러스 이름을 트로이의 목마라고 했을까를 살펴보자면은, 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트로이 전쟁을 작품으로 한 소설이 있잖아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시인인 호메로스가 트로이 전쟁에 있었던 신과 영웅의 이야기를 장편 서사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일리아드고요. 이 호메로스의 작품 중에서 트로이의 전쟁의 영웅인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을 담고 있는 것이 오디세이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컴퓨터하고 수학을 얘기하다가 신화 얘기를 하고 갑자기 트로이 전쟁을 이야기하냐면, 자, 이 전쟁, 트로이 전쟁을 우리가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뭘 했었냐면요. 과연 이 책이 호메로스가 쓴 작품이 맞냐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호메로스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적었다 안 적었다 증명할 길이 없죠. 하지만 2000년대에 호메로스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컴퓨터 공학으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분석은 컴퓨터 압축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작품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인 것인지를 이제 실험하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이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면은 평소 사용하는 어휘의 빈도수가 이렇게 일정할 것이고, 여러 사람이 썼다면은 또 쓰는 단어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아마 압축이 쉽다 어렵다를 가지고 이게 한 사람이 쓴 것이다 혹은 여러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결과는요. 일리아드는 압축이 쉬웠고 상대적으로 오디세이는 압축이 어려웠다고 해요.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압축이 쉬웠던 일리아드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적었을 확률이 크고요. 압축이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오디세이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서 이렇게 적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한 사람이 적었다 안 적었다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컴퓨터로 우리가 이것을 문학 작품을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도전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러한 컴퓨터와 문학 작품, 그리고 이 역사적 배경이 트로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이러스를 만든 친구도 여기 있는 이름을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화에서 설명했던 황금사과라는 것이 보통은요, 우리가 뭐 뜨거운 감자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핫한 이런 이야기들을 뜨거운 감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황금사과라는 말도 써요. 어떻게 쓰냐면 뭔가 이것이 불화의 씨앗이 되는 조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황금사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에서는 우리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황금사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많이 싸워서요. 수학자들이 서로 내 거라고 많이 싸워서 황금사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금사과라는 말을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트로이의 목마가 왜 트로이의 목마라고 했을까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압축을 통해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작품을 컴퓨터 공학으로 처음 다루어 보았다. 누구 한 사람의 작품인지 아닌지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리아드 오디세이 말고도요. 섹스피어 작품의 경우도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이 작품들이 섹스피어가 적은 글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글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의 글을 짜집게 해놓은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컸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외에도 섹스피어의 작품을 이렇게 실험을 해보았던 거죠. 자, 이렇게 실험을 해보았더니 다행히 이 작품은 압축도 쉬웠고 뭐 이게 여기서 압축을 푸는 것도 쉬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적은 것 같다라는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와 수학으로 본 문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제가 그러면 이 작품이 한 사람 작품이다 아니다를 압축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봤다라고 했는데 이 압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마 zip 파일이라든지 RZIP 뭐 많이 사용을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떤 파일을 압축을 한다. 이런 것들을 수학에서 출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코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일을 압축해서 데이터의 크기를 작게 변환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디코딩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변환된 것을 데이터를 다시 원상복구해 주는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눌렀다가 폈다가 눌렀다가 폈다가 하는 것이 인코딩과 디코딩인데, 자, 압축률이라는 것에도 수식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원래 데이터라는 것이 분모에 있을 때 원래 데이터에서 이만큼 줄였다, 줄인 데이터가 있다면 두 개의 차를 원래 데이터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은 이것이 압축률이 되는 거죠. 제가 수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원래 데이터가 원래는 2의 뭐 예를 들어서 20제곱의 데이터였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쭉 해서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해서 이것을 2의 10제곱으로 압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의 압축률은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자, 얘는 우리가 원래 데이터인 2의 20제곱이 있고요. 이것을 분모로 두고 2의 20제곱에서 빼기 2의 10제곱을 해준, 그러니까 압축이 된 양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압축률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압축에는 무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이 있는데 이 압축만으로도 할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뭐 상세히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손실 압축의 원리도 수학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 이 손실 압축은 해석하기 미적분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쪼개야 되거든요. 쪼갠다는 게 바로 미분이에요. 그러면 이 손실 압축은 파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서 순위를 매기고 덜 중요한 거는 압축하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들 압축인데 얘네들은 좀 없어도 되겠네 하는 거는 쑥쑥쑥 버리고 나면 압축되었을 때 이제 그 데이터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p3 파일의 경우는 손실 압축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mp3 파일은 이진법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진수 나오죠? 미분과 적분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삼각함수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와 수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제가 아까 잠시 아날로그와 디지털도 설명할게요 라고 했는데 제가 넘어와 버렸다. 그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와 수학, 사실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 중에 수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컴퓨터와 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전에는 1차에서 3차까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AI 빅데이터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의 기본이 수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재미있었던 재미있었던 트로이 목마 압축을 통해서 이것이 한 사람의 작품인지 아닌지 컴퓨터 공학으로 접근해 봤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봐주면 되겠죠. 압축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서 오늘은 컴퓨터하고 관련된 수학 여러 가지 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컴퓨터하고 관련된 수학들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필기해 주시고요. 오늘도 수학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할 때가 제일 좋죠? 자, 수고하셨습니다.